22. 소나무까지 좀 꺾어다 줘 빨리. 로버트 조던이 프리미티브에게 말했다. 그곳은 총을 놓을 자리라고는 좋지 않죠. 그가 아구스틴에게도 말했다. 어째서 저쪽에 갖다 두시오. 로버트 조던이 손가락으로 가르쳤다.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요. 거기서 이렇게 내가 도와주죠. 바로 여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양쪽 바위의 높이를 살피면서 좁다란 장방향의 땅을 내려다보았다. 좀 더 뒤쪽이요. 좀 더 저쪽에. 좋소. 그래 거기. 나중에 바로 놓을 때까지 거기면 되겠어요. 거기다 돌을 갖다 쌓도록 해요. 여기 하나 남아있군. 옆쪽에 하나 더 갖다 놓고 총구가 움직일 자리를 남겨두어야죠. 그 돌은 좀 더 이쪽에 멀리 놔야겠고. 안셀모 영감님은 동굴로 돌아가 도끼 좀 가져와요. 빨리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이제껏 한 번도 총 놓을 자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가 아구스틴에게 물었다. 우리 늘 이쪽에 놓았는데 설마 카슈킨이 그쪽에 놓으라고 하진 않았겠죠? 아니요. 그 총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 가져온 거니까.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가져온 게 아니고? 아니 인부들이 갖고 왔어. 무슨 일이 그렇소? 그런 사용법도 모르고 받았단 말이에요?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그런 셈이지. 선물로 받은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 엘서로드 영감에게 하나. 네 사람이 날라왔어. 안셀무가 그들을 안내해서. 총을 잃지 않고 네 사람이나 전선을 넘어왔다니 기적에 가깝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걸 보낸 쪽에선 잃어버릴 각오로 보내주었으니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안셀무 영감이 잘도 그들을 데려왔거든. 아구스틴이 말했다. 사용법은 압니까? 알지. 실험해봤거든. 사용할 줄 알아. 파블로도 알고 프리미티보도 또 페르난도도. 동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분해하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연구해서 한 번은 분해했다가 조립을 못해 이틀이나 진땀을 뺐다니까. 그 뒤론 절대로 분해하지 않지.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 하지만 집시나 다른 사람에게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 알겠소? 거기에선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 로버트 조던이 다시 말을 이었다. 봐요. 우리 청민을 방어할 저 바위는 공격해 오는 적도 보호해 줄 거라고요. 이런 총은 평지에서 발사해야 해요. 또 바위에 비스듬하게 놓아야 하고. 알겠어? 자 여기 좀 봐요. 저기까지 쭉 내려다 보이죠? 알겠어. 하지만 우리 마을을 빼앗길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수비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 기차 습격되는 기관총을 가진 병사들이 있었고. 그럼 우리 모두 배우도록 하죠. 로버트 조던이 말을 이었다.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집시 녀석은 여기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모르겠는데. 놈이 있을 만한 장소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파블로는 고갯길을 빠져나가자 한번 뒤돌아보고 자동 소총의 사계인 꼭대기에 평평한 빈틈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아까 그 젊은이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다음 순간 왼쪽으로 구부러져 숲속으로 좌치를 감추고 말았다. 저 사람이 기병들과 부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 계곡에 있게 되면 야단이거든. 프리미티브가 솔가지를 꺾고 오자 로버트 조던은 그것으로 눈을 헤치고 얼지 않은 땅에 꽂고 양쪽을 구부려 총을 가렸다. 좀 더 잘라와. 여기서 총을 쏠 두 사람을 가릴 것도 필요하니까. 이걸로는 부족하지만 도끼를 가져올 때까지는 그럭저럭 될 테지. 잘 들어도 만약 비행기 소리가 들리거든 얼른 바위 그늘에 납작 엎드려. 난 여기서 총과 함께 있을 테니. 그가 말했다. 해는 이제 하늘 높이 떠올랐고 바람이 훈훈하게 불어 양지 쪽 바위 틈은 상쾌했다. 말이 네 마리밖에 없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여자 둘에 나, 안셀모, 프리미티보, 페르난도, 아구스틴. 빌어먹을 그 형제 이름이 뭐라 했지? 모두 8명이군. 집시 녀석을 빼놓고도 말이야. 그 녀석까지 넣으면 모두 9. 게다가 말을 타고 간 파블로까지 넣으면 10이야. 참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안드레스였지? 그 다른 형제 말이야. 거기에다 또 하나는 엘라디오고 10명이야. 그러면 한 사람의 말 반마리 차지도 안 되는군. 3사람이 여기서 지키고 4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어. 파블로까지 치면 5이군.
그러면 두 사람이 남게 되지. 엘라디오를 넣으면 세 사람. 한데 빌어먹을 그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만약 놈들이 눈 속에서 말 발자국을 찾게 된다면 오늘 엘스로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거야. 참 재수도 없지. 눈이 이 지경으로 멈추다니. 하지만 오늘 중으로 녹아버린다면 괜찮을지도 몰라. 하지만 영감에게는 그렇지도 않지. 그러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는지도 몰라. 만약 우리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싸우지 않고 넘길 수만 있다면 내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태를 역전시킬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 있고 말고 보기 좋게 해낼 순 없을지 몰라도 계획하는 대로 실패할 염려 없이 확실하게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해낼 순 없겠지. 하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동원한다면 역전시킬 수도 있을 거야. 오늘 하루만 싸우지 않게 되어준다면, 만약 오늘 꼭 싸워야 한다면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숨을 장소로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을 거야. 섣불리 이동하다가는 발자국만 남길 뿐이지. 여기가 어느 곳 못지않게 훌륭해.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 해도 세 방향으로 도주할 수 있거든. 이제 곧 어둠이 깃들 것이고 이 근처 숲속에 숨어있기만 하면 날이 셀 무렵 그곳에 도착해 다리를 파괴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전에는 그렇게 걱정했을까? 지금 생각 같아서는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워 보이는데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비행기가 제때 와주면 좋겠는데 정말 그래주면 좋겠어. 내일이면 도로가 먼지투성이가 될 테지. 어쨌든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날이 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지루한 날이 될 것 같군. 그 기병대가 여길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천만다행이야. 비록 다시 온다 해도 지금 이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거야. 필경놈들은 그 젊은이가 이 부근에 멈춰 빙빙 돌았으리라 생각하고 파블로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겠지. 그런데 그 늙은 돼지 녀석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시골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늙어 빠진 숫사슴처럼 여기저기 발자국을 무수히 남기며 위쪽으로 돌아다니다가 눈이 다 녹으면 원을 그리며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올 테지. 그 말 때문에 녀석은 틀림없이 우쭐해졌어. 어쩌면 놈은 말과 함께 튀었는지도 몰라. 물론 자기 몸뚱이 챙기는 데는 이골이 난 녀석이니까. 오랫동안 그런 짓을 해왔잖아. 한 손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던졌다는 말을 믿으면 믿었지 그놈 말은 절대로 믿지 않겠어. 총 놓을 자리를 새로 만들기보다 여기 있는 바위를 멋지게 위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제부터 땅을 파다 가는 놈들이 기습했을 때나 비행기 공격을 받을 때나 당황하여 허둥댈 게 아닌가. 그 여자라면 이곳을 지켜주겠지. 그런 일이 무슨 도움이 된다면 말이지. 하지만 난 남아서 싸울 수는 없어. 그 물건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 그때는 안셀모를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만약 여기서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다 도망치는 동안 누가 남아서 지켜주지? 로버트 조던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지역을 내다보고 있는 바로 그때 왼쪽 바위 사이에서 집시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빈총을 어깨에서 등으로 걸쳐매고 갈색 얼굴은 희죽 웃고 있었으며 엉덩이를 쳐들고 껑충껑충 어색한 모습으로 바위 사이를 뛰어넘으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두 손에 산토끼 한 마리씩을 들고 있었다. 어이 로베르토 양반, 그가 잠옷 즐거운 듯이 불렀다. 로버트 조던이 얼른 손을 입에 갖다 대자 집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바위 뒤로 미끄러지듯 뛰어내려 나무가지를 덮어 씌우던 자동소총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로버트 조던에게 다가왔다. 집시도 쭈그려 앉더니 눈 위에 토끼를 내려놓았다. 로버트 조던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더러운 개자식아, 빌어먹을 도대체 어디를 쏘다니다 온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요놈들을 쫓고 있었죠. 두 놈 다 잡았다니까요. 글쎄 요놈들이 눈 속에서 헐레하고 있지 않겠어요? 집시가 말했다. 망보는 일은 어떡하고? 잠깐이었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급한 경보라도 있었어요? 집시가 나직이 속삭였다. 저거의 기병대가 나타났어. 피려먹을 그래 놈들을 봤어요? 집시가 물었다. 한 놈은 지금 캠프에 있어. 아침거리라도 찾으러 왔나봐.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웬 총소리 같은 게 들리나 했더니 제 얘기를 그래 여기를 통과해 갔단 말이에요? 집시가 물었다. 그래 자네가 맡은 초소 쪽으로 왔지. 아이고 어머니 어쩌면 난 이렇게도 불쌍하고 우는 놈일까? 집시가 말했다. 네 놈이 집시만 아니었다면 당장에 쏴 죽였을 거야.
로베르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미안하게 됐어요. 이놈의 토끼가 죄죠. 날도 새기 전에 쏜 놈이 눈 속에서 야단을 치잖아요. 놈들이 얼마나 음탕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요. 근데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눈 위에 난 발자국을 따라가서 거기 두 놈이 엉겨 있어 당장 때려 주겠죠. 지금 같은 계절치곤 통통하게 살찐 이 두 놈을 좀 만져봐요. 필라르가 이 두 놈을 어떻게 요리할지 생각해 보라고요. 로베르토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그럼 기병은 사살한 거죠? 그랬지. 당신이? 그래. 어우, 당신이야말로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망할 놈의 자식. 로버트 조던이 내뱉었다. 그러면서도 집시를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토끼를 동굴로 갖다 놓고 뭐 아침 식사로 먹을 걸 가져와. 그는 손을 내밀어 털이 많고 다리가 굵고 귀가 긴 토끼를 더듬어 보았다. 눈 속에 파묻혀 있는 토끼는 검고 동그란 눈을 부릅뜬 채 길쭉이 쳐져 있었다. 정말 살이 토실토실하군. 그가 말했다. 정말 그렇고 말고요. 한 놈의 갈빗대에서 기름 한 통은 나올걸요. 정말 이렇게 큰 놈을 잡을 줄은 지금껏 꿈도 못 꿨어요. 집시가 얼른 맞장구 쳤다. 얼른 갔다 와. 어서 가서 아침밥하고 그 민병대가 지니고 있던 서류를 가져와. 서류는 필라르에게 달라고 하면 돼. 로버트 조던이 재촉했다.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는 건 아니죠, 로베르토? 화내는 게 아니야. 다만 자네가 위치를 멋대로 떠난데 정남이가 떨어졌을 뿐이지. 만약 기병부대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겠어? 빌어먹을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에요. 집시가 대꾸했다. 내 말 잘 들어. 또다시 그렇게 제멋대로 이탈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용납 못해. 쏴 죽인다는 소린 그냥 해본 게 아니야. 물론이겠죠.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번 다시 토끼 두 마리가 함께 나타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어서 가. 그리고 빨리 돌아와.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집시는 산토끼 두 마리를 집어들고 바위사리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로버트 조던은 앞쪽 평평한 빈트와 아래쪽 언덕바지를 내다보았다. 까마귀 두 마리가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그 아래 소나무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또 한 마리가 날라와 그곳에 앉았다. 그것을 바라보며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좋은 보초가 생겼군. 저놈들이 가만히 있는 한 숲속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거야. 집시 녀석 하고 그는 생각을 이어갔다. 정말 쓸모없는 녀석이야. 정치적으로 깨우친 것도 없고 기울도 전혀 없어. 저런 녀석에게는 뭐 하나 믿을 구석이 없다니까. 하지만 녀석도 내일은 쓸 때가 있겠지. 내일은 쓸모가 있을 거야. 전쟁 중에 집시를 만나다니 참 이상도 하지. 그들은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처럼 이 일에서 제외됐어야 하는데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허약한 복무, 부적합 판정자처럼 말이지. 그놈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 하지만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도 이 전쟁에서 제외되진 않았어. 누구 하나 제외된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 전쟁에 참가했으니까. 그렇다. 이 전쟁은 이 게으른 부대에까지 찾아온 거야. 그래서 녀석들까지 전쟁에 말려든 거지. 그때 아우구스틴과 플라미티보가 나무가지를 꺾어들고 왔다. 로버트 조던은 그것으로 자동소총 위를 덮어 공중에서 내려다보아도 총이 보이지 않고 또 숲속에서 바라보아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그럴듯하게 위장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감시할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지 설명해 주었다. 아래쪽과 오른쪽 전방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오른쪽 바위 위와 저기 왼쪽 벽을 타고 오를지도 모르는 유일한 활로를 조망할 수 있는 곳 두 곳이었다. 저쪽에서 적이 나타나도 쏴서는 안 돼. 로버트 조던이 명령했다. 잔도를 떨어뜨려 일단 알리라 말이야. 그리고 총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 그는 총을 머리 위로 올리고 머리를 방어하는 자세로 들고 있었다. 이렇게 적의 수만큼 이렇게 말하면서 소총을 들었다 내렸다 했다. 만약 놈들이 말에서 내리면 총구로 땅을 가리켜. 이렇게 이 기관총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절대로 쏘면 안 돼. 그 높이에서 쏠 때는 적의 무릎을 겨누어 쏘도록 해. 그리고 내가 호루라기를 두 번 불면 내려와 바위 뒤에 숨어서 기관총이 있는 여기까지 기어와. 프리미티보가 총을 번쩍 쳐들었다. 알았어요. 아주 간단하네요. 그가 말했다. 알겠지? 우선 돌멩이를 떨어뜨려. 방향과 수를 알리는 거야.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알았다니까요. 그럼 수류탄을 던져도 안 돼요? 프리미티보가 물었다. 이 기관총을 쏠 때까지는 안 돼.
기병대가 동료를 찾으러 와도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 어쩌면 파블로의 발자국을 따라갈지도 모르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충돌은 피하고 싶어. 아니 되도록 피해야 돼. 자 그럼 이제 그만 가봐. 그럼 가겠어요. 프리미티보가 대답하고는 카빈 총을 들고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다. 아구스틴, 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아구스틴은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길쭉하고 검은 얼굴에는 뻣뻣한 수염이 텁스룩했고 두 눈은 움푹 들어가고 입술은 엷고 커다란 두 손은 험한 일을 하여 거칠었다. 그러니까 장전하고 겨누고 쏘는 건 알지. 그뿐이요. 놈들이 50m 이내까지 접근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놈들이 동굴로 향하는 산길로 가는 게 확실해졌을 때만 쏘는 거예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알겠어. 그런데 50m라면 어느 만큼이지? 저기 저 바위까지요. 만약 장교가 있거든 그놈을 가장 먼저 처치해요. 그 다음 다른 놈들에게 총뿌리를 돌려요. 아주 천천히 돌리는 거죠.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페르난도에게도 가르쳐 주겠소. 튀지 않도록 총을 꼭 쥐고 조준을 잘한 다음 되도록 한꺼번에 6발 이상은 쏘지 마시오. 안 그러면 총구가 앞으로 튀어오를 테니까. 그리고 한 번에 한 놈씩 겨누고 처치한 뒤에 다른 놈으로 옮겨가는 거요. 말을 타고 있는 놈은 아랫배를 겨누고. 알았어. 한 사람은 총이 튀지 않도록 삼각대를 꼭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탄알은 삼각대를 붙잡은 사람이 넣어주는 거고. 그럼 당신은 어디 있을 거요? 난 이 왼쪽에 있겠어요. 지대가 높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또 이 기관 소총으로 당신 왼쪽을 엄호할 수 있거든요. 여기 말이에요. 이제 놈들이 나타나면 몰살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아까 얘기한 지점까지 오기 전에 절대로 쏘지 마시오. 난 꼭 몰살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소규모 살육이지만 하지만 난 놈들이 오지 않았으면 해요. 그 다리일만 아니라면 여기서 놈들을 몰살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몰살해봤자 아무 이득도 없어요. 다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의 일부예요. 하지만 이런 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죠. 우연한 일에 지나지 않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설마 쓸데없다니. 파시스트 놈이 하나 죽으면 한 놈이라도 파시스트가 줄어들 텐데. 그래 맞는 말이요. 하지만 그 다리만 폭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고비아를 점령할 수 있어요. 한 주의 수도를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작전이 될 거예요. 그것을 정말 믿고 있어? 우리가 세고비아를 점령할 수 있다고? 물론이죠. 다리만 제대로 폭파한다면 가능해요. 난 다리도 폭파하고 놈들도 한꺼번에 몰살하고 싶은데 그건 욕심이 지나친데요.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는 까마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한 마리가 까까 울더니 날아가 버렸다. 다른 한 마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프리미티보가 있는 바위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프리미티보는 아래쪽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로버트 조던은 앞쪽으로 몸을 숙이고 자동 소총의 공이치기를 움직여 탄창의 탄환을 살펴보고 다시 원래대로 공이치기를 내려놓았다. 까마귀 한 마리는 아직도 가만히 나무가지에 앉아 있었다. 날아간 다른 까마귀는 눈 위에 크게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빙 돌더니 다시 아까 그 소나무에 앉았다. 따뜻한 햇살과 훈훈한 바람에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이 녹아 떨어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는 너희들 먹이로 놈들을 몰살시켜 주마. 제재소에 있는 초소를 없애버려야 할 테니까.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나도 각오는 돼 있어. 아구스틴이 맞장구 쳤다. 그리고 다리 아래쪽에 있는 도로 인부들의 초수도 말이요. 그럼 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요? 양쪽 모두인가? 아구스틴이 물었다. 양쪽은 아니요. 동시에 해치워버려야 하니까.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라도 좋아. 작전을 하지 않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온몸이 근질근질했거든. 파블로는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이 우리를 썩히고 있었지. 아구스틴이 말했다. 바로 그때 안셀모가 도끼를 가지고 올라왔다. 나무가지가 더 필요한가? 내 생각에는 썩 잘 은폐된 것 같은데. 그가 말했다. 가지는 아닙니다. 조그만 나무 두 그루가 필요해요. 이곳저곳에 세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고요. 자연스럽게 보이기에는 이쪽에 나무가 좀 부족해요.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그럼 나무를 찍어오지.
훨씬 더 뒤쪽에 가서 찍어오십시오. 그루터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말이에요. 얼마 뒤 나무를 찍는 도끼 소리가 그의 등 뒤쪽 숲속에서 울려왔다. 로버트 조던은 높은 바위 위에 있는 프리미티브를 올려다보고 나서 이번에는 아래쪽 빈터 건너 소나무 숲으로 시선을 옮겼다. 까마귀 한 마리는 아직도 그곳에 앉아있었다. 바로 그때 처음으로 높은 하늘에서 나지막하게 비행기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행기는 아주 높이 떠있어 조그맣게 보였고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는데 움직임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저놈들에게는 우리가 보이지 않겠군. 그래도 엎드리는 것이 좋겠소. 오늘만 이것으로 두 번째 정찰이잖아. 그가 아구스틴에게 말을 건넸다. 어제 그놈들이요? 아구스틴이 물었다. 저놈들을 보니 어째 오늘은 악몽을 꾸는 것만 같군.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놈들은 세고배에 주둔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 악몽이 거기서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비행기는 큰 산으로 사라져버렸지만 모터 소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로버트 조던이 지켜보던 까마귀가 푸드득하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깍깍 소리도 내지 않고 일직선으로 숲이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23. 엎드려요. 로버트 조던이 아구스틴에게 속삭이고 고개를 돌려 어깨 위에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소나무를 짊어지고 올라오는 안젤모에게 엎드려 하고 손을 흔들어 보였다. 노인은 지고 온 소나무를 바위 뒤에 내려놓고 얼른 바위 사이로 몸을 감추었다. 로버트 조던은 나무들이 서 있는 빈틈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 바로 그때 돌멩이들이 탁 부딪히더니 조그만 돌 하나가 아래로 딸깍거리며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 오른쪽 바위를 쳐다보니 프리미티브가 총을 수평 상태로 들고 4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앞쪽으로 흰 눈이 덮인 땅에 말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걸어나간 말바꿀 자국과 건너쪽 숲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기병대요. 그가 아구스틴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러자 아구스틴이 그를 돌아다보고 희죽 웃었고 그 거무스름하고 움푹 꺼진 뺨이 옆으로 더욱 넓어졌다. 로버트 조던은 아구스틴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아구스틴의 어깨에 얹었다. 그 손을 떼기도 전에 기병 4명이 숲속에서 말을 타고 나오는 것이 보였고 동시에 아구스틴의 등 근육이 그의 손밑에서 꿈틀꿈틀 가볍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느껴졌다. 기병 하나가 앞장서고 3사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앞장선 사나이는 말바국을 쫓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가면서 줄곧 아래만 바라보았다. 다른 3 사나이는 숲속에서 부채꼴로 퍼지며 나타났다. 모두 사방을 조심조심 살피고 있었다. 양쪽 팔꿈치를 넓게 벌리고 자동 소총의 가늠쇠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 로버트 조던은 눈 쌓인 땅바닥에 대고 있는 심장이 마구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앞장선 사나이는 오솔길을 따라 파블로가 되돌아간 지점까지 이르자 말을 멈춰 세웠다. 나머지 3 사나이도 그가 있는 곳까지 따라와서는 모두 멈춰 섰다. 로버트 조던은 푸른빛을 띤 강철 총신 너머로 그들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4 사나이의 얼굴, 허리에 매달려 있는 군도, 땀이 밴 그무스름한 말의 옆구리, 원추형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온 카키색 케이프, 그리고 나바르인 식으로 삐뚤음하게 쓴 카키색 베레모가 똑똑히 보였다. 앞장선 기병은 로버트 조던이 총을 설치해 놓은 바위 부근 빈트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햇빛 탓한 거무스름한 젊은 얼굴에 좁은 미간, 매부리 코, 지나치게 길쭉한 쐐기 모양의 턱이 보였다. 그 사나이는 말의 앞가슴을 로버트 조던 쪽으로 돌리고 말머리를 높이 이렇게 세우더니 경자동 소총의 총대를 안장 오른쪽에 매단 총집에서 비죽이 내민 채 총이 놓여있는 빈트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쳤다. 로버트 조던은 땅바닥에 팔꿈치를 받고 저만큼 앞눈 위에 서 있는 말탄 4사람을 총열을 따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중 4사람은 자동소총을 꺼내들고 있었다. 둘은 안장머리에 자동소총을 대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총의 개머리판을 엉덩이에 대고 소총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말을 타고 있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적을 보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인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런 경기관총 총열로부터 이런 모양으로 적을 볼 수는 없었지. 보통 때 같으면 뒤쪽 가늠자를 세워도 적의 몸뚱이가 남장이만하게 보여서 귀찮을 정도로 가늠쇠를 아래 위로 움직여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적이 달리다가 엎드렸다가 또 달려오고
우리 편은 산비탈에서 총을 쏘아댄다든지 도로를 차단한다든지 건물의 창문을 총 안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먼 도로를 행군하는 적의 대열을 볼 뿐이었거든. 기차를 타고 있다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볼 수 있지. 오직 그런 경우에만 적들은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어. 이까지 4명쯤은 사방으로 날려버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가늠자 너머로 바라보니 보통 사람들이 2배는 되어 보이는군. 넌 말이야 하고 그는 뒤쪽 가늠자 구멍에 단단히 고정시킨 앞쪽 V자형 가늠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V자형 꼭대기가 인솔자의 가슴 한복판, 카키색 케이프에 비치는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 진홍빛 휘장 조금 오른쪽을 겨누고 있었다. 넌 말이야 하고 그는 돌발적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을 꼭 쥐고 방아쇠 집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스페인어로 생각했다. 넌 말이야 하고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넌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죽는 거야. 그리고 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넌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바로 옆에 있는 아구스틴이 기침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다가 숨이 막히자 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아직도 방아쇠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은 조던이 나뭇가지 사이로 빈틀을 향해 쑥 내밀어진 기름칠한 푸른 총열을 따라 앞쪽을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앞장선 인솔자가 말머리를 돌려 파블로가 사라져간 숲속으로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 넷이 숲속으로 재빠르게 말을 몰자 아구스틴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자식들. 로버트 조던은 안셀모가 나무를 내려놓은 바위 쪽을 돌아보았다. 집시 라파엘이 어깨에 총을 맨 채 헝겊으로 만든 배낭을 들고 바위 사이로 올라오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이 손을 흔들어 엎드리라고 손짓하자 집시는 바위 틈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내 놈을 모두 몰살시킬 수 있었는데 아구스틴이 나지게 말했다. 그는 아직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랬죠. 하지만 발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로버트 조던이 속삭였다. 바로 그때 그는 또다시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얼른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집시의 모습도 안셀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나니 프리미티브의 총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다. 파블로가 떠난 지 45분이 되었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기병대 1단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걱정할 것 없어. 아까 그 녀석들처럼 그냥 지나치 갈 거요. 그가 아구스틴에게 속삭였다. 아까 놈들과 똑같이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한 기병 20명이 이열종대로 숲 가장자리를 따라 빠르게 오는 것이 보였다. 군도는 허리에 매달려 흔들거렸고 카빈 총이 안장의 총집에 꼽혀 있었다. 마침내 그들도 아까처럼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봤소? 로버트 조던이 아구스틴에게 물었다. 여러 놈이군. 아구스틴이 대꾸했다. 아까 놈들을 해치웠더라면 이놈들을 상대해야만 했을 거요. 로버트 조던이 아주 나지막하게 말했다. 가슴의 고동은 이제 진정되었고 셔츠는 녹은 눈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의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했다. 해가 눈 위에서 밝게 빛나면서 눈이 빠르게 녹고 있었다. 나무 줄기에서 눈은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총불이 바로 앞 그의 전면에서는 따뜻한 햇볕이 눈을 녹이고 대지의 온기 또한 쌓여있는 눈에 온기를 불어넣어 눈의 표면이 축축하게 젖어 레이스처럼 흐물흐물해졌다. 로버트 조던이 프리미티브가 망보고 있는 쪽을 올려다보자 그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두 손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아무 이상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안셀모의 머리가 바위 위로 나타나자 로버트 조던은 올라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노인은 바위에서 바위로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기관총 옆에까지 기어 올라와서 납작 엎드렸다. 놈들이 꽤 많던데 아주 여러 놈이었어. 그가 말했다. 이제 나무는 필요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숲처럼 위장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안셀모도 아구스틴도 희죽 웃었다. 이것으로 놈들 눈을 속였으니까요. 이제 섣불리 나무를 세웠다가는 놈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위험할 겁니다. 놈들도 바보는 아닐 테니. 그는 무엇라고 짓거리지 않고는 베기를 숨는 충동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가 아주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증거였다. 위험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찌끄리고 싶냐 하는 욕망의 강도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다. 어떻소? 근사한 위장이었지 않소? 그가 물었다. 좋았어. 우라지게 좋았지. 아구스틴이 말했다. 네 놈은 쏴 죽일 수 있었는데 영감님도 봤죠? 그가 안셀모에게 물었다. 봤지. 영감님,
이제부터는 어제 망봤던 장소나 아니면 그 밖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도로를 감시하고 어제처럼 무슨 변동이 있거든 모두 보고해 주십시오.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거기 계십시오. 교대할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로버트 조던이 안셀모에게 말했다. 하지만 발자국이 생기지 않을까? 눈이 녹는 대로 아랫길로 가십시오. 그 길은 눈으로 진흙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부드러운 눈으로 트럭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탱크가 지나간 자취가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영감님이 망을 보기 전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밖에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내 의견을 좀 말해도 되나? 그럼요. 난 라그랑아에 가서 어젯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동태를 물어보고 나 대신 누가 오늘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망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소?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밤에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내가 보고를 받으러 또다시 라그랑아에 갈 수도 있고 기병대와 마주칠 염려는 없겠습니까? 눈이 녹기만 하면 문제없어. 라그랑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고 말고 할 사람이 있어. 여자일지도 모르지만. 라그랑아에는 믿을 만한 여자가 여럿 있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구스틴이 나섰다.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자도 몇 사람 있어요. 날 보내면 어떻겠어? 영감님들을 가라고 합시다. 당신은 이 기관총을 쏠 줄도 알고 또 오늘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눈이 녹는 대로 떠나지. 눈이 꽤 빠르게 녹고 있어. 안셀모가 말했다. 파블로가 붙잡혔을 것 같지 않아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로버트 조던이 아구스틴에게 물었다. 파블로는 똑똑해. 사냥개도 없이 그 똑똑한 수사슴을 무슨 수로 붙잡겠어? 아구스틴이 말했다. 붙잡을 때도 가끔 있긴 하죠.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파블로는 어림없어. 하기야 지금은 예전 파블로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지만 하지만 벽을 등지고 죽어간 동지들이 무수히 있는데 여전히 목숨을 부지하고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하면서도 이 산중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요. 아구스틴이 말했다. 그가 소문처럼 그렇게 영리한가요? 그 이상이지. 하지만 여기선 별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던데.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능력이 없었다면 녀석은 아마 어젯밤에 골로 갔을걸? 잉글리스 양반, 당신은 정치니 유격전이니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소. 정치나 유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살아남는 거요. 어젯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봐요. 당신한테나 나한테나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도 말이야. 이제는 파블로도 이 집단과 다시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로버트 조던은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을 곧 후회했다. 물론 그도 파블로가 얼마나 영리한지 잘 알고 있었다. 다리 폭파 명령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간파한 것도 파블로가 아니었던가. 그는 그저 파블로가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저 긴장이 풀린 뒤에 하는 수다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화제를 바꾸어 안셀모에게 물었다. 그럼 대낮에 라그랑아에 다녀오려고요? 별로 위험하지 않아. 군악 때처럼 요란하게 가는 건 아니니까. 노인이 대꾸했다. 목에 방울을 다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리고 깃발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닐 테고요. 아구스틴이 거들었다. 어떻게 가려고요? 숲속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지만 만약 놈들에게 붙잡히면요. 난 증명서를 갖고 있거든. 그건 우리도 모두 갖고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서류는 냉큼 삼켜버려야 해요. 안셀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윗도리의 주머니를 두드려 보였다. 몇 번이나 생각해 봤는데 난 종이를 삼키는 건 죽기보다도 싫어. 그가 말했다. 전 서류에 겨자라도 조금 발라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왼쪽 가슴 주머니에는 우리 증명서를, 오른쪽 주머니에는 파시스트 증명서를 넣고 다니죠. 이렇게 해두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실수할 걱정은 없거든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모두 이렇게 마음 놓고 찌끄리는 걸 보니 첫 번째 기병대장이 동굴 입구 쪽을 손가락으로 가르쳤을 때 꽤 긴장했던 모양이군. 하지만 너무 많이 찌끄리는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하지만 로베르토, 우리 정부는 날로 우파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하던데 공화국에서는 이제 아무도 동지라고 하지 않고 미스터니, 미시전이 하고 부른다오. 당신 주머니도 왼쪽 오른쪽을 바꾸는 게 어때? 만약 지나치게 우파로 기울어 버린다면 그때는 뒷주머니에다 넣고 한복판을 꿰매둘 작정이요.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당신 셔츠 속에 넣어두는 게 좋을 거요. 우린 이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혁명에서는 패배하는 건가? 아구스틴이 물었다. 그렇지 않소. 만약 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혁명도 공화국도 없을 뿐더러
당신도 나도 모조리 없어지고 가장 위대한 망할 놈들만 남을 거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내 말도 바로 그거야. 우선 전쟁에서 이기고 볼 일이지. 안셀모가 맞장구 쳤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니 공산주의자들이니 또 그 폭도들이니 모두 총살해버리고 훌륭한 공화주의자들만 남겨두는 거죠. 아우구스틴이 말했다.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거지. 누굴 총살하려는 건 아니야. 우리는 정당하게 다스려야 해. 그래서 전쟁에 이겨 얻은 이익은 노력한만큼 나누어 가져야 하지. 그리고 우리에게 맞서 싸운 녀석들은 자기들이 범한 과오를 깨닫도록 교육시켜야 하고. 안셀모가 말했다. 쏴 죽여야 할 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고요. 아우구스틴이 말했다. 그는 주먹진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딱딱 쳤다. 한 사람도 죽여서는 안 돼. 지도자 녀석들까지도 노동을 시켜서 놈들의 버릇을 고쳐주는 게 좋아. 놈들에게 어떤 노동을 시켜야 할지 난 알고 있죠. 아우구스틴은 이렇게 대꾸하고는 눈을 뭉쳐 입속에 집어넣었다. 어떤 노동 말이요? 나쁜 거죠? 로버트 조던이 물었다. 아주 기발한 것이 두 가지 있어. 두 가지라니? 아우구스틴은 다시 눈을 입속에 넣으면서 기병대가 지나간 텅 빈 틀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녹은 눈을 탁 받아냈다. 아침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연병할 집시 녀석은 어디 있는 거야? 그가 말했다. 어떤 노동인데요? 어서 얘기해봐요. 이 입이 건 친구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말했다.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게 그 하나. 이렇게 말하는 아우구스틴의 두 눈이 빛났다. 이건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녀석들에게 시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울타리 꼭대기에 못 박은 다음 뒤로 떠미는 거야. 그 무슨 쌍스러운 소리야. 그런 짓을 해서는 공화국 건설은 요원해. 안셀모가 대꾸했다. 난 놈들의 불안해서 짜낸 걸쭉한 국물 속에서 500km쯤 헤엄치고 싶어요. 아까 그 내 놈을 보고 죽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치 우리의 우리에서 수컷을 기다리는 암말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아우구스틴이 말했다. 하지만 아까 왜 우리가 그놈들을 해치우 않았는지는 알죠? 로버트 조던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야 알지. 알고 말고. 하지만 정말 한창 암내를 풍기는 암말처럼 죽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 만약 그런 기분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을걸. 당신은 피지땀을 줄줄 흘리고 있던데 난 무서워서 그러는 줄만 알았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무서웠지. 맞는 말이요. 무서움하고 방금 얘기한 또 하나의 감정. 그런데 이 세상엔 그 두 번째 감정보다 더 강렬한 감정은 없을 거요. 그렇지.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냉정하게 처리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 아직까지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성찬식인 거야. 먼 지중해 저쪽 해안에서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기 전 그들이 갖고 있던 해묵은 종교. 그들은 절대로 그걸 포기한 적이 없고 다만 억누르고 감추고 있다가 전쟁이나 이단자를 신문할 때 다시 드러내는 거야. 그들이야말로 곧 신앙의 행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지.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 중 하나지만 우리가 죽이는 것과 그들이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르지. 그런데 넌 어떤가 하고 그런 생각했다. 죽이는 일로 타락한 일은 없었는가? 산맥에서는 그러지 않았는가? 우쉐라에서는 에스트레마두라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가? 어느 때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가? 그렇지가 않았지 하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기차를 습격할 때마다 그러지 않았는가? 베르베르인과 고대 이베리아인에 대한 엉터리 이야기를 날조하는 일은 그만 집어치워. 자기가 좋아서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든 않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긴 것처럼 너도 사람 죽이는 건 즐겼다고 인정해. 안셀모가 살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사냥꾼이지 군인은 아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 그 노인을 우상화하지 마. 사냥꾼은 짐승을 죽이고 군인은 사람을 죽인다. 너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날조해서는 안 돼. 넌 오랫동안 그런 일에 물들지 않았더냐. 또한 안셀모를 경멸하지도 마. 그 노인은 기독교인이니까. 가톨릭 국가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지. 하지만 아우구스틴의 경우는 공포였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전투 시작 전에 응당 있는 자연스러운 공포감. 두 번째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물론 그가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지도 모르지. 공포감이 크니까. 그의 등을 누르고 있을 때 나는 손밑에서 그 공포감을 감지했거든. 어쨌든 이제는 그만 찌끄릴 거야. 집시가 아침밥을 가져오나 좀 봐주십시오.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요. 바보놈이니까.
영감님이 손수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놈이 아무리 많이 가져왔더라도 더 많이 가져오라고 돌려보내세요. 배가 무척 고프거든요. 그가 안셀모에게 부탁했다. 24. 늦은 오후의 아침, 하늘은 높고 맑게 깼고 바람이 로버트 조던의 어깨를 따뜻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눈이 빠르게 녹는 가운데 그들은 아침 식사를 했다. 고기와 산양 치즈를 끼운 커다란 샌드위치가 2개 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접는 칼로 양파를 두껍게 잘라 빵 조각 사이의 고기와 치즈 양쪽에 끼웠다. 이렇게 양파 냄새를 풍기다가는 숲 저쪽 파시스트 놈들도 맡을 것 같은데 아구스틴이 음식을 입안 가득 털어놓고 말했다. 술 부대 좀 건네주세요. 입가심하게. 로버트 조던이 고기와 치즈와 양파와 베어문 빵을 한 입 가득 우물거리며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배가 고픈 적이 없었다. 가죽 술 부대에서 타르 냄새가 밴 듯한 술을 한 입 가득 채웠다가 꿀꺽 삼켰다. 다시 한번 가죽 부대를 쳐들고 목구멍 속으로 술이 콸콸 흘러들어가도록 입안 가득히 마셨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자동 소총을 덮어놓은 소나무 가지에 술 부대가 닿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뒤로 젖히자 그의 머리도 소나무 가지에 닿았다. 이 샌드위치도 마저 들겠소? 아구스틴이 샌드위치를 자동 소총 너머로 그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아니요. 어쨌든 고맙소. 당신 드시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소. 아침은 많이 먹지 않는 버릇이 있거든. 정말로 싫은 거요? 정말이요. 어서 들어요. 로버트 조던은 그것을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수류탄이 들어있는 위도 옆 주머니에서 양파를 꺼내 칼을 열고 썰었다. 주머니 속에서 더럽혀진 껍질을 얇게 또린 뒤 두툼하게 잘랐다. 그리고는 양파의 끝부분이 땅에 떨어지다 그것을 집어 동그란 부분을 구부려 샌드위치 속에 끼워 넣었다. 아침에는 늘 양파를 먹소? 아구스틴이 물었다. 익기만 하면요. 당신 나라에서 모두 그렇게 하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천하게 여기죠. 다행이군. 난 언제나 미국이 문명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구스틴이 말했다. 왜 양파를 싫어하죠? 그놈의 냄새 때문이지. 그뿐이요. 냄새만 없다면 장미와 다를 게 없지. 그러자 로버트 조던은 한입 가득 문 채 아구스틴에게 희죽어서 보였다. 장미와 같다 말이죠. 꼭 장미 같죠. 장미는 장미인 동시에 양파이기도 하죠. 양파 때문에 당신 머리가 좀 이상해진 모양이요. 조심해요. 아구스틴이 말했다. 그럼 양파는 양파인 동시에 양파요. 로버트 조던이 즐거운 듯이 말했다. 그러고서 마음속으로 돌은 스타인이고 바위이고 암석이고 자갈이지. 이 스타인은 독일어로 돌을 스타인이라고 한답니다. 스톤인가 봐. 하고 그는 생각했다. 술로 입가심 좀 해요. 당신은 참 특이한 사람이군. 지난번 우리와 함께 일했던 그 폭파원과는 아주 달라. 아구스틴이 말했다. 아주 다른 데가 꼭 하나 있어요. 어디 말해봐요. 난 살아있지만 그 친구는 죽었죠.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그러고서 그는 생각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음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기분이 그냥 좋아진 건가? 양파에 취하다니 도대체 넌 어떤 위인이냐? 이제 너한테는 그 일이 그런 의미밖에 없단 말인가? 하기야 너한테는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지.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무슨 중대한 이의를 갖게 해보려고 애썼지만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삶인데 거짓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참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야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당신은 고통받지 않았단 말이요? 안 받았죠? 난 별로 고통받지 않은 쪽에 속해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나도 그래. 이 세상에는 고통받은 사람들과 고통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난 고통을 별로 받지 않았어. 아구스틴이 그에게 말했다. 하기야 그 편이 더 낫죠. 로버트 조던은 또다시 술부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 난 남을 위해 고통받소. 착한 사람들이 모두 그러던 말이죠.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고통을 거의 받지 않거든. 아내가 있어? 없어. 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 마리아가 있잖소. 그렇죠. 세상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어. 기차 습격 때 그 아가씨가 우리한테 온 뒤로 필라르는 마치 그녀를 까르멜 수녀원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거든.
그 여자가 그 아가씨를 얼마나 사납게 보호했는지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오자 이 여자는 마치 선물이라도 주듯 당신에게 그녀를 주어버렸어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요? 필라르는 그 아가씨를 돌봐달라고 내게 맡긴 거예요. 당신이 돌봐준다는 게 밤새도록 그녀와 농탕 치는 건가?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 남을 돌봐주는 법도 참 희한하군. 그런 식으로 남을 돌봐줄 수도 있다는 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야 이해하오. 하지만 그렇게 돌봐주는 건 우리 중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 그 얘기는 그만하죠. 난 진심으로 그 아가씨를 돌봐주고 있으니까.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진심이라고? 이 세상에서 그 이상 진실한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달일이 끝난 뒤에 말이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누구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겠네. 당신 두 사람의 행운을 빌 뿐이요. 아구스틴은 가죽 술부대를 들고 쭉 마시고 나서 그것을 로버트 조던에게 건네주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잉글레스 양반,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말해봐요. 나도 그 아가씨를 무척 좋아했어. 로버트 조던은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많이, 아주 많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아했어. 아구스틴이 말했다. 알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내게 엄청난 인상을 남겨서 좀처럼 없어지지가 않아. 상상이 됩니다. 이봐, 난 지금 진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어디 말해봐요. 그 아가씨의 손목을 잡아본 적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무척 좋아했어. 잉글레스 양반. 그 처녀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 처녀가 당신하고 잤다고 해서 절대로 깔보는 아니니까. 그녀를 잘 보살펴 줄 겁니다. 당신을 믿소. 하지만 할 얘기가 더 있어. 만약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런 처녀가 어떻게 되었을지 당신은 알지 못할 거요. 당신에게는 큰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처녀는 정말 너무 끔찍한 봉변을 당했어. 우리와는 달라. 아가씨하고 결혼할 거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요. 이런 혁명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다.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지. 난 결혼할 거예요. 로버트 조던은 이 말을 하면서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처녀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그러기에 좋은 때가 오면 말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의지를 갖는 거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참견한 권리가 없는 일에 쓸데없이 자꾸 찌끄리는 것 같지만 당신은 이 나라 아가씨들을 많이 알고 있어? 조금 알죠? 깔보들 말이요.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고요. 몇 사람쯤 되나? 4~5명쯤 될까? 그 아가씨를 하고도 같이 잤어? 아니요. 그런데도 안 와? 그럼요. 내 말은 마리아는 경솔하게 그런 짓을 할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지 않소. 만약 당신이 그런 짝자였다면 어젯밤 당신이 그녀와 함께 누워있을 때 내가 쏴 죽였을지도 모르. 이곳에서는 그런 일 때문에 죽은 녀석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봐요, 친구. 격식을 갖추지 못한 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건 시간이죠. 내일도 싸움을 해야 하니까. 나 개인한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마리아와 내게는 이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하루 낮과 밤으로 너무 짧지. 아구스틴이 맞장구 쳤다. 그렇죠. 하지만 어제가 있었고 그저께 밤이 있었고 또 어제 밤이 있었어요. 이봐, 뭐 도와줄 건 없어? 아구스틴이 물었다. 없어요. 우린 괜찮소. 당신을 위해서나 그 까까머리 처녀를 위해서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없다니까요. 정말이지 인간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지. 천만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지? 오늘과 내일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날 믿어주고 비록 명령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날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 그 기병을 쏴 죽이고 말을 떠나보낸 뒤로는 말이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린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승리하지 못하면 만사가 물거품이 되죠. 내일 우리에겐 아주 중대한 일이 주어져 있어. 비할 바 없이 중대한 일이. 또 전투가 벌어질 거요. 전투 중에는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일은 겉으로 얼핏 보는 것과는 아주 딴판이니까 규율은 반드시 믿음과 신뢰에서 나와야 하죠. 아구스틴이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마리아와 그런 일들은 별개지. 당신과 마리아는 두 인간으로서 남아있는 시간을 잘 이용해야 해. 만약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당신 명령대로 하겠소.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당신 말에 복종하겠소. 내일 일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거요. 나도 그럴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신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참 기분이 좋군요. 로버트 조던이 대꾸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아구스틴이 말을 이었다. 저 위쪽에 있는 저 친구 말인데 그는 프리미티보 쪽을 가르쳤다. 저 녀석도 믿을만해. 그리고 필라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여자고 안셀모 영감도 마찬가지죠. 안드레스도 그래요. 엘라디오도 그렇고 너무 과묵하기는 하지만 믿을만한 친구라오. 그리고 페르난도도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몰라. 정말이지 그 사람은 바위 덩어리보다도 믿음직한 인간이요. 한길에서 진마차를 끄는 황소보다 동작이 더 꿈떠서 탈이지만 하지만 싸움과 일만은 시키는 대로 하지. 진짜 사나이지.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요. 우리 운이 좋군요. 천만에. 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약점이 있어. 집시하고 파블로. 하지만 엘소로도 영감네 일당은 우리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할까? 그럼 만사가 다 잘된 셈이군요. 그래요. 하지만 그날이 오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구스틴이 말했다. 나도 그랬어.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잘 되지 않을 것 같나?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잉글레스 양반? 그건 그렇소. 나도 그래. 마리안이 뭐니 하는 일이 있는데도 말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그건 나도 몰라요. 아마 날씨 탓이겠죠. 날씨가 너무 좋거든. 누가 알겠소? 어쩌면 이제 곧 우리가 작전을 시작하기 때문일지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이요. 오늘은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무슨 소리가 들렸다. 저 멀리 나무 사이를 스치는 훈훈한 바람 위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게 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입을 벌린 채 귀를 기울이고는 프리미티보가 있는 쪽을 올려다 보았다. 틀림없이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았는데 곧 사라지고 말았다. 바람은 솔밭 사이로 불고 있었고 로버트 조던은 온몸을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바람을 타고 어렴풋하게 그 소리가 들려왔다. 난 그 일이 그렇게 슬프지 않소. 마리아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언제나 그랬듯이 깔보드를 상대하면 되니까. 아구스틴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봐요. 아구스틴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보내며 그가 말하고는 그 옆에 엎드려 머리를 뒤로 돌렸다. 아구스틴이 갑자기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나? 로버트 조던은 한 손을 입에 갖다 대고 계속해서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게 억눌린 듯한 메마른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탁탁 튀고 구르는 듯한 자동 소총을 발사하는 소리가 틀림없었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먼 곳에서 조그만 폭죽을 잇따라 쏘아대는 듯한 소리였다. 로버트 조던이 고개를 들고 프리미티브를 올려다보니 그는 아래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손을 귀에 대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자 프리미티브는 가장 높은 고지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르쳤다. 엘소로도 영감네 캠프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럼 도우러 가야지. 사람들을 모아요. 갑시다. 아구스틴이 말했다. 그건 안 돼요. 우린 여기 그냥 있어야 돼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25. 로버트 조던이 프리미티브 쪽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망을 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총을 높이 쳐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가르치고 있었다. 로버트 조던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귀에 손을 댄 채 아직도 알아채지 못하게 나는 듯 손끝으로 계속 그쪽을 가르치고 보였다. 이 총 옆에 있어요. 적이 쳐들어오는 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질 때까지는 절대 쏘아서는 안 돼요. 저기 저 관목 있는 데까지 올 때까지 말이요. 알겠어? 로버트 조던은 그쪽을 손으로 가르쳤다. 알겠어. 하지만이 아니요. 나중에 설명해 주겠어. 나는 프리미티브 있는 대로 가보겠어. 안셀모가 그 옆에 와 있었고 그 옆에 와 있던 노인에게도 말했다. 영감님은 아구스틴과 함께 이 총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기병대가 정말 이리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적들이 모습만 나타낸 것이라면 아까처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해요. 꼭 총을 쏴야 한다면 영감님은 기관총 다리를 꼭 붙잡고 단창이 비면 새로 내주도록 하세요. 알겠네. 그럼 랑그랑하에 가는 일은? 노인이 물었다.
그건 나중에 할 일입니다. 로버트 조던은 축축한 회색 바위 위쪽과 그 둘레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려 꼭대기로 올라갔다. 따스한 햇볕에 바위에 쌓였던 눈이 빠른 속도로 녹고 있었다. 바위 위는 거의 물기가 말라가고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니 솔밭과 길게 트인 공터와 건너편 높은 산 바로 앞쪽으로 흠뻑 들어간 평지가 보였다. 얼마 뒤 그는 두 개의 바위 뒤 우묵한 곳에 있는 프리미티브의 곁에 섰고 키가 짝달아간 갈색 얼굴의 그 사나이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놈들이 엘스로드 영감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거기서는 총성이 똑똑히 들렸다. 그가 바라보니 먼 전방 평지가 다시 험한 비탈로 이어지는 골짜기 저쪽에서 기병부대가 숲속에서 나타나 눈 덮인 산길 위쪽 총성이 나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옆으로 긴 두 줄의 대열과 말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흰 눈 위에 거뭇거뭇하게 보였다. 그는 두 대열이 산꼭대기에 이르렀다가 다시 그 뒤쪽의 솔밭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와주러 가야 하잖아요. 프리미티브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데다 억양이 없었다. 그건 불가능해. 아침 내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은 어젯밤 말을 훔치러 갔거든. 그런데 눈이 그쳤으니 발자국을 쫓아간 거지.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이런 일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요. 동지들인데. 프리미티브가 말했다. 로버트 조던은 프리미티브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우리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지. 그가 대꾸했다. 저 뒤쪽으로 해서 그곳에 가는 길이 있어요. 기관총 두 자리만 갖고 말을 타면 그 길로 갈 수 있죠. 아래에 있는 그 총과 당신의 총 이렇게 두 자루만 그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요. 저 소리를 잘 들어봐.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래요. 저 소리 나한테도 들려요. 프리미티브가 대꾸했다. 총성은 서로 겹쳐지는 파도처럼 파상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메마르게 구르는 듯한 자동 소총 소리에 섞여 수류탄 터지는 소리도 둔탁하고 무겁게 들렸다. 그들은 전투에 지고 있군. 눈이 그쳤을 때 이미 패배한 거야. 만약 우리가 간다면 우리마저 패배하고 말 거야. 지금 우리 병력을 둘로 나눈다는 건 불가능해. 로버트 조던은 마지막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프리미티브의 턱과 입가와 목덜기에는 잿빛 수염이 전묘처럼 짧게 자라나 있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얼굴, 납작한 코, 움푹 들어간 잿빛 눈은 완전히 갈색을 띠고 있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로버트 조던의 눈에 그의 입가와 목줄기의 턱수염이 움찔거리는 것이 보였다. 저 소리를 들어봐야 몰살이에요. 그가 말했다. 분지에서 포위당한 거라면 그럴 거야. 하지만 몇 명은 도망쳐 나왔을지도 모르지.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지금 달려가면 배후에서 놈들을 공격할 수 있을 텐데요. 마을과 우리 네 사람을 보내줘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놈들을 배후에서 공격한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엘스로드 영감네와 합체하죠. 그곳에 죽으려고? 저 해를 좀 봐. 해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더 높았고 햇빛은 그들의 등 뒤에 따갑게 내려쬐고 있었다. 그들 아래 숲속의 빈트 남쪽 산비탈에는 벌써 눈이 녹아 진흙이 큼지막하게 드러나 있었고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도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리고 눈이 녹아내리면서 축축이 젖어 있던 발 아래 바위에서는 따뜻한 햇볕을 받아 아련하게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꾹 참고 견뎌야 해.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 법이야. 로버트 조던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정말로 없을까요? 프리미티브는 그를 바라보았고 로버트 조던은 그가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와 또 한 사람을 경기관총을 갖고 가게 해줄 수는 없어요? 소용없는 일이야.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무언가를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매 한 마리가 바람을 타고 빙 돌며 내려왔다가 저쪽 가장 먼 솔밭 너머로 날아가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모두 간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바로 그때 총성이 두 배로 커지면서 그 소리에 섞여 수류탄이 터지는 폭음이 들렸다. 아, 제기랄 빌어먹을 놈들. 극도의 경건에 가깝게 욕설을 퍼붓는 프리미티브의 두 눈은 눈물이 걸성거리고 턱은 바르르 떨렸다. 아, 하느님, 성모 마리아님, 놈들을 더러운 오물 속에다 처박아 주소서. 진정해. 이제 곧 놈들과 싸우게 될 거야. 아, 저기 필라르가 오는군.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필라르가 바위 사이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들이 있는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프리미티브는 포성이 바람에 실려 올려올 때마다 계속 내가렸다. 빌어먹을 놈들, 아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놈들을 똥물로 버려주소서. 로버트 조던은 아래로 내려가 필라르를 끌어올려 주었다. 무슨 일이죠 아주머니?
그녀가 숨을 헐떡거리며 마지막 바위를 기어오를 때 그는 손목을 붙잡고 끌어올렸다. 당신 망원경.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목에 건 가죽끈을 풀었다. 역시 엘스로드 영감이 당했어. 그래요. 가엾으라 불쌍한 엘스로드. 그녀가 동정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올라오느라 거칠어진 숨을 내쉬면서 로버트 조던의 손을 꼭 잡고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전투 상황이 어떤 것 같아? 말이 아니죠. 아주 나빠요. 포위당한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가엾으라. 틀림없이 말 때문이겠지? 그녀가 물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가엾으라. 그 개똥 같은 기병된 놈들 얘기는 라파엘한테 모두 들었어. 어떤 놈들이 왔던 거야? 빌라르가 말했다. 척후병과 기병부대의 일부였습니다. 어디까지 왔던데? 로버트 조던은 아까 척후병이 서 있던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또 기관 소총을 감춰둔 장소도 보여주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아구스틴의 장화가 위장물 뒤쪽으로 삐죽이 나온 것이 보였다. 집시 녀석 말로는 우리 총구가 맨 앞에 선 놈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바짝 왔다고 하던데 참 기막힌 족속이야. 당신 망원경이 동굴 안에 있더군. 빌라르가 말했다. 짐은 다 꾸렸나요? 갖고 있는 것 죄다 꾸렸지. 파블로한테서는 소식이 왔나? 기병이 오기 40분 전에 떠났죠. 적들은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빌라르는 그에게 희죽웃어 보였다. 아직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제서 그녀는 손을 놓았다. 놈들은 그 사람을 찾지 못할 거야. 자, 엘스로드 영감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해줄 일이 없을까?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엾으라. 엘스로드 영감을 무척 좋아했는데 정말로 확실히 포위당한 것 같나? 그래요. 기병들이 많은 걸 봤으니까요. 여기 왔던 놈들보다 많아? 1개부대 전체가 저 산으로 넘어갔어요. 가엾으라. 가엾은 엘스로드. 빌라르가 말했다. 그들은 총성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었다. 플라미티모는 도우러 가고 싶어 했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당신 머리가 돌았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미친 녀석들을 여기서 키우고 있었던 거람? 빌라르가 얼굴이 넓적한 사나이에게 쏘아붙였다.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어렵쇼. 여기 낭만적인 친구가 또 하나 있군. 그렇게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아도 얼마 있으면 곧 죽을 거라는 걸 몰라? 빌라르가 쏘아붙였다. 로버트 조던은 인디언처럼 광대뼈가 두드러지게 튀어나온 두툼한 갈색 얼굴과 미간이 넓은 검은 눈, 매서워 보이는 두꺼운 윗입술로 웃고 있는 입을 바라보았다. 사내답게 굴어야지 어른답게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나이에 그녀가 플라미티브에게 말했다. 놀리지 마요. 조금이라도 인정머리가 있고 상상력이 있다면. 프리미티브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런 것들을 억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당신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우리와 함께 죽을지도 몰라. 굳이 낯선 사람들과 같이 죽으려 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당신의 그 상상력 말인데 그런 건 집시 한 놈으로 족하거든. 그 놈이 얼마나 소설처럼 멋진 얘기를 해줬는데. 빌라르가 말했다. 아주머니 눈으로 직접 봤다면 소설이라고 못할 겁니다. 숨이 막힐 듯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으니까. 프리미티브가 대꾸했다. 채, 기병 몇 놈이 여기까지 왔다가 되돌아간 거잖아. 그런 걸 가지고 모두 영웅이나 된 것처럼 야단 법석이군. 너무 오랫동안 싸움을 안 해서 이 꼴이 된 거야. 빌라르가 말했다. 그럼 엘스로드 영감내일도 대단치 않단 말이오? 프리미티브가 경멸하는 태도로 물었다. 송승이 바람을 타고 들려올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빛이 역력히 감돌았다. 그는 싸우러 가든지 아니면 빌라르가 자신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기를 바랐다. 그래, 모두 몇 명인데? 빌라르가 물었다. 한데 올 것이 왔을 뿐이야. 남의 불행에 네 불화를 잃지 마. 제 얘기를 똥이나 먹어. 이 세상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잔인한 여자들이 있어. 프리미티브가 내뱉었다. 여자들은 말이지 제대로 새끼도 만들지 못하는 사내놈들을 먹여주고 돌봐주기 위해 있는 거야. 빌라르도 지지 않았다. 아무 볼 일이 없으니 난 이제 돌아가야겠어. 바로 그때 로버트 조던의 귀에 하늘 높은 곳에서 비행기가 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늘 아침 일찍 본 것과 똑같은 정찰기였다. 지금은 전선 쪽에서 돌아오면서 엘스로드가 공격을 받고 있는 고지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또 하나 불길한 놈이 나타났군.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눈에 띌까? 빌라르가 물었다. 띄고 말고요. 장님이 아니라면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했다. 그들은 밝은 햇살 속으로 더 높이 은색으로 반짝이면 유유히 날아가는 비행기를 지켜보았다. 비행기는 왼쪽에서 날아왔고 그들은 프로펠러 2개가 만들어내는 둥그런 빛의 원반을 바라보았다. 엎드려! 로버트 조던이 소리쳤다. 비행기가 어느새 머리 위로 날아와 아래 숲의 빈터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지나갔다. 하늘을 뛰어내린 듯한 엔진 소리가 불길한 징조의 절정에 달했다. 비행기는 그곳을 지나쳐 골짜기 위를 향해 멀어져 갔다.
코스대로 유유히 날아 그들의 시야에서 막 사라졌다고 생각된 순간 비행기는 넓게 원을 그리며 하강하여 되돌아왔고 두 번이나 고지의 상공을 선회하고 나서야 세고비아 쪽으로 사라졌다. 로버트 조던은 필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로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누구한테나 싫은 건 있는 법이지. 난 저놈들이 딱 질색이야. 그녀가 말했다. 내 겁이 아주머니한테 전염된 건가? 프리미티브가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천만에 네 놈한테는 전염시킬 만한 겁도 없어. 그녀는 프리미티브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난 그건 잘 알아. 아까 너무 놀려대서 미안해. 우리 모두 한 배에 탄 철이잖아. 그러고 나서 그녀는 로버트 조던에게 말했다. 술과 음식을 보내주리다. 그 밖에 뭐 필요한 건 없나? 지금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죠? 자네 예비 병력은 말들과 함께 저 아래쪽에 무사히 있어. 그녀가 희죽 웃었다. 모든 걸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았지. 갖고 갈 물건은 다 챙겨놨고 마리아는 당신 짐을 지키고 있어. 만약 공습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 아가씨를 동굴 속에 숨겨줘요. 예, 알겠습니다. 잉글레스 나리. 토끼를 요리하려고 나리의 집시를 그 녀석을 나리께 드리겠나이다. 나리의 집시를 버섯을 따라 보내서 버섯은 지금 한창이거든. 토끼는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더 맛이 날 테지만 빨리 먹어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 필라르가 말했다. 지금 먹어 치우는 게 좋겠네요. 로버트 조던이 말하자 필라르는 경기관총 끈을 십자형으로 가슴에 걸치고 있는 그의 어깨에 커다란 손을 얹고 위로 올리더니 손가락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흔들어 놓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훌륭한 잉글레스 양반일까. 요리가 되면 마리아에게 스튜를 들려보내지. 필라르가 말했다. 멀리 고지에서 올라오던 총성은 이제 잠잠해졌고 이따끔씩 산발적으로 사격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이젠 다 끝난 걸까? 필라르가 물었다. 아니요. 지금까지 들려온 소리로 판단하면 적은 일단 공격에 왔다가 격퇴당한 것 같아요. 공격에 온 놈들이 이제 영감내 소굴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겁니다. 놈들은 방어물에 숨어 비행기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봐, 당신을 모욕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 필라르가 프리미티브에게 말했다. 알아요. 여태껏 그보다 더 지독한 말을 듣고도 참았는데요. 원래 아주머니는 입이 거칠잖아요. 하지만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주머니. 엘스로드 영감은 내 좋은 동지였는데. 그럼 나하고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 필라르가 그에게 반문했다. 잘 들어봐, 이 얼굴 납작한 사람아. 전쟁 중에는 느끼는 걸 그대로 다 말할 수 없는 거야. 엘스로드 영감 내 일 아니고도 우리 일만 해도 태산 같아. 프리미티브는 여전히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자네 무슨 약이라도 좀 먹어야겠는걸. 이제 난 식사 준비나 하러 가야겠어. 필라르가 그에게 말했다. 민병대가 갖고 있던 서류는 가져왔습니까? 로버트 조던이 그녀에게 물었다. 아, 내 정신 좀 봐. 깜빡 잊고 있었군. 마리아 편에 보내주리다. 그녀가 말했다.